앞서 계속됐던 귀경 정체가 밤 9시 이후엔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 마지막 날 극장과 놀이공원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듯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원 명단을 이르면 내일 발표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사건 심리는 모레 일괄 진행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포항 지역 소해 복구를 위한 장비와 인력이 시내에 집중되면서 농촌 지역 복구는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지난달 1,000억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 집계됐습니다.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은 30대 이하였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난해 200곳에 가까운 유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일반 고등학교가 처음으로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멸종위기 1급인 버마별 거북 등을 밀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멸종 위기종의 불법 반입은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것만 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프랑스 에펠탑 조명이 지금보다 1시간 일찍 꺼질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전역이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에 따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추석 연휴 마무리는 잘 하고들 계신지요? 모처럼 만난 부모, 형제, 친구들의 얼굴이 아직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테지만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옵니다. 모쪼록 이번 추석 연휴가 여러분의 삶에 충전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뉴스나인 시작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오늘도 하루 종일 혼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전정원 기자 나가 있죠. 지금쯤이면 많이 풀릴 시간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일찌감치 귀경길에 오른 차량들이 몰리면서 오전부터 곳곳에서 북적였습니다. 오늘 정체는 오후 3시에서 4시쯤 가장 심했는데 밤 9시가 지난 지금부터 정체는 조금씩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 서울요금소의 차량 흐름도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조금씩 원활해지는 모습입니다. 고속도로 CCTV 통해 자세한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성분기점 부근 차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여주분기점에서는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구간도 차량 흐름 답답한 모습입니다. 지금 출발하면 서울요금소까지 부산에서 4시간 30분, 광주에서 3시간 20분, 강릉에서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 467만 대 중 51만 대가 수도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가운데 오후 8시까지 40만 대가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2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을 맞아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오늘 자정에 끝납니다. 도로공사는 귀경 행렬이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버스 전용 차로는 내일 새벽 1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예, 아직은 혼잡한 구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주말을 끼고 있어서 유난히 아쉽게 느껴진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보내는 사람도 떠나는 사람도 쉽게 손을 놓지 못했을 것 같은데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그 아쉬움 가득했던 귀경길 풍경을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세 자매 가족. 어린 시절 사진 속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 다 커가지고 못 알아봐. 옛날 거는.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직접 담근 매실액을 챙겨주며 다음 만남을 기약합니다. 이것저것 챙겨주니까 건강 잘 챙겨서 건강하게 다음에 또 다시 만났대. 반가운 얼굴. 백령도를 떠난 여객선이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귀경객들은 저마다 가족이 챙겨준 선물을 한 보따리씩 안고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진짜 많은 친구들하고 많은 분들을 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제주공항은 오늘 귀경객과 관광객 4만 6천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고 버스 터미널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배웅하며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좀 서운하죠.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도 옛날에 이 마음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놀이공원과 극장 등지에는 서둘러 귀경을 마친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향과 가족의 정을 가득 안고 돌아온 귀경객들의 마음은 한가위처럼 풍성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아쉽지만 이제는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명절 지나고 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피로 무력감 심하면 복통까지 유발하는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장동욱 기자가 명절 증후군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흘간의 연휴를 이용해 해외로 나갔던 여행객들. 즐거웠던 기억을 뒤로 한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도 살짝 꿈 같은데 가서 다시 일에 적응이 될지 모르겠어요. 5시간 이상 시차가 나는 해외를 다녀온 여행객들에겐 생체 시간의 변화에서 오는 시차 증후군도 빠른 일상 회복에 부담을 줍니다. 밤까지 안 자려고 커피 많이 마셨고요. 현실로 복귀해야죠 이제. 네, 돈 벌어야죠. 명절 음식 준비는 여전히 여성들에겐 스트레스입니다. 조금씩은 음식 장만을 했는데 스트레스가 조금은 아직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한테.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로 명절만 지나면 피로와 무력감, 심할 경우에는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명절 증후군을 피하려면 낮에는 긴 낮잠 대신 짧은 쪽잠으로 피로를 풀고 식사도 과일과 채소 등을 곁들여 가볍게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충분히 쉬도록 한다가 1번입니다. 휴식 가운데 규칙적인 생활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낮엔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을 하고 늦은 밤 허기엔 물이나 우유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도 숙면을 도와줍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고 곧바로 뉴욕으로 넘어갑니다. 대통령이 된 뒤 처음으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데 이번 유엔 연설에 큰 줄기가 취재됐습니다. 대북 메시지보다는 자유를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김정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런던에서 거행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주의 주요국 지도자들이 런던에 총집결할 전망이라며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로도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은 20일 유엔 기조연설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분수령을 맞았다고 보고 글로벌 리더국으로서의 역할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전환점, 워터셋 모멘트에 놓여 있다고 보고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결책을 대신 역대 대통령들이 큰 비중을 두었던 대북 메시지는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문제보단 유엔 총회 핵심 주제에 맞는 자유와 인권, 법치 연대 등 글로벌 메시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한일, 양자 회담이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후속 조치나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여야는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 추수 시즌으로 접어듭니다. 그동안 복잡한 당 내부 사정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전열을 정비하고 국정감사 태세로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면 내일 새로운 비대위원회의 면면을 발표할 예정인데 기존 주호영 비대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교체될 예정입니다. 황병준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잠시 뒤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당 주요 인사들을 만나 비대위 인선과 시기를 논의했습니다. 오늘 저녁도 좀 몇 분하고 통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까지 마치는 대로 여러분께 발표드리고 새 비대위는 기존 비대위와 비슷한 9명에서 1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인데 당연직 3명을 뺀 6명에서 7명은 원내외에서 고루 발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각에선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인선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정 위원장은 지도부를 공백 상태로 둘 순 없다고 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전원 교체될 전망인 가운데 당무 연속성을 위해 사무총장과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는 유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직에 대해서는 아마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될 거라고 사무국에서 얘기했고,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새로운 인사가 포함될지도 관심인데 윤희숙 전 의원은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첫 정기 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 아직은 특정 인물로 대세가 모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은 연휴 마지막 날에 맞춰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여론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한다는 게 추석 민심이라고 주장했는데 당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 기존에 흩어져 있던 세 개 특위도 정치 탄압 대책위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움직임은 이광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석 민심이 현 정권의 민생쇼와 정치 탄압으로 압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민생은 뒷전, 정치 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하십니다. 지난주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는 역대 최악의 기소라며 공안 통치라는 표현도 꺼냈습니다. 낮에는 대통령, 밤에는 검사라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당 차원의 대책을 위해 기존에 흩어져 있던 정치 보복 수사, 법치 농단 저지,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을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로 통합하고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검찰 기소에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 대표 본인은 직접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 민주당은 최근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추진 역시 민심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이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특검하자는 야권 일각의 소위 쌍특검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심을 왜곡해 이재명 방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정치 탄압이라고 선동하고 오로지 이재명 살리기에 정쟁에만 열중. TV조선 이광입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이러면 내일 국민의힘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죠. 비대위원장이 새로 선출되고 나서 바로 추석 연휴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에 고민이 아주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역구 다녀오셨는데 민심은 좀 어떻던가요? 네, 역시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민생 경제를 안정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고 또 정치도 계속 지금 정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셔서 전국 안정을 바라는 그런 민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의 정상화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분들도 많은 의견을 주셨을 것 같은데 비대위 구성 두고는 아직도 오늘 낮에 나오는 기사 보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발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표를 하게 되면 바로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비대위를 구성해야만이 19일로 예정돼 있는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당의 지도 체제를 계속 공백 상태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오늘 당직자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어쨌든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국민의힘 내부 공감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작 또 비대위원 제안에는 고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아무래도 들었습니다. 이제 14일 날 또 심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모레죠, 그러니까. 또 이준석 대표가 계속 가처분 신청을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기각이 되길 바라겠지만 혹여 인용이 된다면 당은 그야말로 또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당의 율사들이 탄탄하게 지금 법리 검토를 끝내고 심리에 임할 그런 태세인데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 소위 말해서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에 대한 그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해소된 걸로 보시는 거죠? 해소된 걸로 보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새 비대위원 관련해서 최재형 의원이라든지 유이동 의원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비대위 구성에 반대했던 분들이어서 고사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저희 기자 보도 보면 윤희숙 의원에게도 제안을 하신 걸로 저희가 듣고 예, 있는데. 윤희숙 의원도 솔직히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뒤에서 돕겠다. 정책적인 면에서 성실하게 뒤에서 돕겠다라는 답을 들었는데요. 전면에 좀 나서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처음 하신 말씀이 통합형 비대위를 그렇습니다.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네. 되면 사실은 약간 좀 통합의 의미가 좀 취지를 살리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내일 이제 명단을 보시게 되면 예.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 안배도 신경을 쓰고 예. 지역 안배. 통합의 외양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내외도 뭐 반반 정도. 그 정도로 제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두 명이 지금 빠져 있지 대부분 다 결정이 돼 있으신 거군요. 몇 % 정도 완료가 됐어요? 다 했습니다. 예. 다 했습니까? 내일 아침에 발표하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에 발표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비대위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제 전당대회 준비하기 위한 그야말로 관리형 비대위냐 아니면 뭔가 좀 새로운 당의 체질 변화를 위한 혁신형 비대위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쪽을 지향하십니까? 주호영 비대위가 며칠 만에 무산이 되고 제가 새롭게 또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예. 저에게 주어진 1차적인 책무를 당의 지도 체제를 빨리 안정화시키라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비대위 구성도 서두르는 것이고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절차도 좀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야만이 윤석열 정부를 일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돕는 것이고 튼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정들은 최대한 빨리 좀 서두르시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전당대회를 해서 새 대표 뽑는 게 올해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전당대회 개최 문제는 비대위 구성 이후에 좀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져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고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과제를 선보이는 그야말로 심도 있는 정기국회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국회이기 때문에 당력을 정기국회에 쏟아붓다 보면 또 전당대회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기가 상당히 녹록하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기가 물리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지금 당내 다수 의견입니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준석 대표하고는 몇 차례 또 좀 설전도 있었고 했는데 어제 오늘 또 다시 조금 쓴소리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소위부답이라고 말한 이후에 공사석에서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언급은 자제해 왔는데 어쨌든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다만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성상납, 성비위 문제 의혹 또 그것을 은폐하려는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이런 걸로 당의 윤리위에서 6개월 중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촉발되면서 당의 이 혼돈과 혼란과 갈등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2달째 지금 당 지도 체제가 공백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능과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당원들의 총의는 이준석 대표에게 제발 좀 그만해라. 좀 자제해 달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무차별 가처분 신청 공세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통해서 자신의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유감스러운 국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전쟁의 있겠습니다. 국면입니다만 사실 좀 어색하죠. 당의 전 대표와 당이 전면전으로 가는 건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되셨으니까 공적인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적으로 접촉을 해보실 생각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사실 지금 국면은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한쪽에서는 당원 모집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당에 침을 뱉고 흔드는 양상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많은 당원들, 절대 다수의 당원들이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의 현 주소고 그런 형편을 사실 외부에 자꾸 이렇게 알리는 것도 사실 송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누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든 간에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에 최대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당의 지도체제를 조속히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부여된 일차적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야당의 이제 공세는 정치 탄압 하나,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이 두 트랙으로 지금 공세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뭐 상당수가 또 공감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좀 어렵지 글쎄요, 뭐 그 일부 야당의 지도급 인사도 그거는 넌센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김건희 여사가 공직을 수행한 그런 경험도 없는 것이고 민간인 신분으로 있을 때 일이고 이미 그 주가 조작, 이른바 주가 조작 관련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검사들이 오랫동안 수사를 해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사건인데 이걸 또다시 소환해 가지고 사실 정쟁의 하나의 핵심 요소로 지금 제기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다. 말하자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어떤 물타기용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사실 저변에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검법이 넘어오더라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공감됩니까?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건 그렇게 하고 어쨌든 뭐 국정감사 중에 어쨌든 예산 심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야당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이 또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긴 했군요. 국회 부의장은 뭐 곧 이제 내려놓으시는.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잘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 내일부터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자, 어떻게 이 전국 그리고 국민의힘 비상 상황 풀어나가실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휴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니콘 작전으로 명명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여왕을 실은 운구차는 여왕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에든버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여왕의 관이 처음으로 공개되는데요. 이후 공군기 편으로 런던 버킹엄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반인 조문이 가능해지고 영면에 든 여왕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국장이 치러지는 19일은 공휴일로 지정됐고 조문객은 7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로 양옆에 서서 여왕의 운구 차량 행렬을 지켜봅니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고속도로 대신 국도를 이용해 6시간 여정 끝에 에든버러에 도착했습니다. A very historic moment. Quite speechless, actually. She was a lovely lady. 여왕의 관은 장례 예배 이후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이후 국장이 거행되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집니다. 영국 당국은 75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몰릴 걸로 예상하고 군 병력을 동원하는 등 비상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테러에 대비해 시내에도 경찰 10,000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조문을 오는 각국 정상들은 전용기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왕 서거 이후 카리브해 국가를 중심으로 연 연방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섬나라 앤티가 바부다는 3년 안에 공화국 전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Commonwealth of Nations, that wealth belongs to England. That wealth is something we never shared in. 찰스 3세는 연연방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체제 결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경북 포항 지역의 수해가 인지 일주일입니다. 장비와 인력이 시내에 집중되면서 농촌 지역 복구는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악취에 해충까지 들끓는다면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골목길에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물에 잠긴 집에서 나온 수해 쓰레기가 일주일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급한 대로 골목길을 막아 쓰레기를 쌓아뒀지만 장비가 부족해 치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터는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냉장고가 통째 버려졌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뒤섞인 채 일주일이 지나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해충까지 기승을 부립니다. 차도 못 다니고 냄새도 좀 나고 벌레도 좀 이래 있고 그래요. 부서진 담벼락과 흙더미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골목이라가 늦게 치우는 것 같다 이래봤는데 흙이라도 좀 치워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부 주민들은 식사 지원도 받지 못해 일주일째 라면으로 버틴다고도 호소합니다. 라면 같은 이런 게 가지고 긴급 그 식품도 갖고 와서 그렇게 끓여 먹고. 그 다른 쪽에 가보면 저런 데 가가지고 긴급 이래 해가지고 뭐 밥차 그것도 있고. 포항에는 하루 5천여 명과 장비 1,100여 대가 복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등 공공시설과 시내 중심가에 집중되다 보니 사유시설 일부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복구율이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정부와 각 지자체에 복구 장비와 인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북 경주와 포항에서는 저수지가 잇따라 무너졌죠. 대부분 지은 지 50년이 넘은 저수지였는데 경북의 저수지 절반 이상이 70년 이상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또 태풍이 강타하기라도 한다면 과연 거센 물살을 버텨낼 수 있을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제방 곳곳이 패이고 쓸려나갔습니다. 지난 6일 새벽 폭우에 물이 넘치면서 경주 왕신저수지 제방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저수지 제방에 다시 흙을 메우는 과정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1,600여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물 항상 불어냈어. 정말 이거는 뭐 그냥 물폭탄을 머리 이고 사는 거니까. 거센 물살에 저수지 제방 옆에서 산사태가 납니다. 주민들은 60년이 지난 저수지라며 대책을 호소합니다. 이 설계 자체가 64년 전 이제 못이 만들어진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태풍으로 경주와 포항의 저수지 5곳이 무너지거나 유실됐습니다. 대부분 지은 지 50년이 넘은 곳입니다. 경북의 농업용 저수지는 5천여 곳. 이 가운데 61%가 70년 전 해방 이전에 지은 것들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저수지 땅 속에 물길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흙댐의 특성상 집안 내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뚫리게 되는 파이핑 현상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농어촌공사는 포항과 경주의 저수지에 대한 긴급 안정성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멸종위기 1급인 범아별 거북 등을 가방에 몰래 넣어서 밀수입하는 경우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해치는 불법 수출입은 동물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는데요. 당국이 올해 8월까지 단속한 규모가 1,10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엑스레이에 동그란 알들이 선명히 찍힙니다. 비닐에 쌓인 채 가방에 숨겨져 있던 건 멸종위기 1급인 범아별 거북. 20대 대학생이 태국에서 몰래 들어오려다 적발된 겁니다. 현지에서 한 마리에 8만 원이면 살 수 있지만 국내에선 650만 원에 거래됩니다. 엑스레이에 그렇게 10개 정도 동그란 게 보이니까 저희들이 가방을 검사를 했죠. 이런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금액만 644억 원. 금액으로는 지난해의 60배가 넘습니다. 폐목재로 만든 톱밥 34만 톤을 원목으로 제조한 것처럼 위장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다가 적발된 업체들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이들이 불법 수입한 톱밥의 시가는 907억 원대에 달합니다. 국내 업자들이 베트남에서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고. 관세청은 올 들어 8월까지 적발한 폐기물과 멸종위기종의 불법 수출입 환경범죄 규모가 1,100억 원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인구 감소로 지난 한 해 동안 200곳에 가까운 유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초중 고등학교로 타격이 갈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서울에서도 한 일반 고등학교가 처음으로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현장을 신경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굳게 닫혀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 그네는 녹이 슬었습니다. 지난 1993년 개원한 이 유치원은 개원 29년 만인 올해 3월 운영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54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안에 자리 잡고 있지만 원생수 감소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휴관을 받아야지 이제 계속 유지되는 안 받고 얘까지만 졸업하고 끝났죠. 올해 전국의 유치원 생수는 55만 2,812명으로 작년보다 5% 넘게 줄어든 상황. 이렇다 보니 최근 1년간 문 닫은 유치원만 188곳에 달합니다. 저출산이 심화된 201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학령기가 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겁니다. 인건비가 못 나가니까 사립유치원은 다 학부모가 낸 교육비로 수익이 그거잖아요. 학원으로 분류되는 영어 유치원 열풍도 일반 유치원 입학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학령 인구 절벽 현상은 몇 년 내 학교로 옮겨갈 전망입니다. 전국의 학생 수는 587만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0% 넘게 줄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출산율 떨어지고 있잖아요. 반등을 보기는 지금 같아서는 어려운 상황. 최근 서울 일반계 고교로는 처음으로 도봉고가 폐교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우리가 보험사나 은행 등 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금융감독원이죠. 그런데 민원 제기 1년 만에 답이 오는가 하면 설명도 없이 접수가 취소된다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실제로 금감원 민원 처리는 올 들어서 더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년 전 아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꼬박 내왔던 국모 씨. 아들이 갑자기 만성신부전 3기를 진단받고 투석 치료를 받게 되면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청했는데 아들의 자필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확인도 안 해보고 서명이 있는지 안 했는지 또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컨설이 그래 했으니까 사인만 해주고 돈만 넣어주고 그러지. 억울한 마음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반년이 지나 불친절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6개월인가 한 오래 있다가 문자가 지금 검토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서 하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무슨 이유고 이것도 없고 안 된다 해서. 재검토 요청에도 금감원은 2년째 묵묵부답입니다. 올 상반기 금감원의 보험 민원 처리 평균 기간은 52.1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원 건수는 비슷한 수준인데 처리 속도는 매년 느려지면서 처리 기간이 5년 전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소비자들은 금융 피해를 호소하는데 금감원은 관행적으로 보험사 등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회사에 맡겨놨을 때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을 감안을 해서 금감원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결국은 그것도 다 인력의 문제인 거죠. 금감원은 7월부터 관련 TF를 만들어 개선에 힘쓰고 있고 올해 안에 분쟁조정국 인력을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헬스나 요가 등 체육시설에서의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헬스장 가격과 환불 규정을 표시하는 법까지 시행했지만 환불을 거부당하고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돈을 떼이는 등의 소비자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뭐가 문제인지 김충영 기자가 헬스장을 돌아봤습니다. 파격 할인을 해준다는 말에 체육시설 1년권을 끄는 A씨. 그런데 2달도 안 돼 시설은 문을 닫았고 환불도 거부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구제 수단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집단 신고를 해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찾을 수가 없고 민사소송도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지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을 거다. 소비자원의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2018년까지만 해도 연간 1,600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엔 3,2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요구 사례였습니다.
정부는 관련 피해가 폭증하자 작년 12월 가격 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 기간별로 이용 요금은 얼마인지,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그러나 취재팀이 서울 광화문역 일대 헬스시설을 살펴봤지만 대부분 가격 표시제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따로 붙여놓지 않았어요. 가격 표시가 없고 저희가 컴퓨터로 했어요. 시행 1년이 돼가지만 공정위는 단 한 차례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예산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일일이 계도하거나 점검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방법은 소비자에게 알려가지고 그런 업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벌을 한다거나. 정부가 손 놓고 있으니 결국 소비자 스스로 조심하고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전세값이 집값,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더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런 금액이 무려 1,0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걱정이죠. 당분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깡통 전세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동짜리 아파트 세입자 A씨. 지난달 임대인 채무가 밀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출금 6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이 넘는 근저당을 고려하면 보증금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 요즘 이렇게 근저당이 안 낀 집이 없다. 우리한테 할 얘기가 아니다. 집주인은 아예 연락 부절이. 해당 아파트에서 같은 임대인의 채무로 지금까지 경매에 넘어간 주택만 16세대에 달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4억 원이었던 사고 금액은 올 들어 5,300억 원을 넘어섰고 8월에는 관련 사고가 511건, 피해 금액이 1,089억 원에 달해 모두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주택시장 약세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번지는 데다 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도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앞서 정부가 피해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들, 또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 임차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점점 더 교묘해지는 전세 사기 수법에 세입자 피해는 더욱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전 세계적인 긴축 여파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빚을 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던 20, 30대 이른바 영끌족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20, 30대인 것으로 집계됐고 특히 20대 회생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송민선 기자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A씨. 지난해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5천만 원을 코인에 투자했다가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나이이기도 했고 부동산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좀 더 빨리 확보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어요. 원금이라도 찾을 생각에 대부업체에서까지 빚을 냈지만 손실은 1억 8천만 원까지 커졌고 지금은 막노동과 배달 등 닥치는 대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초년생 때 벌어놓았던 금액이 제 수중에서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금리 인상과 자산시장 거품 붕괴가 맞물리면서 빚을 내서 투자한 청년 빚투족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4만여 건. 이 가운데 2030 비율은 45%에 달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대의 회생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시장이 하락이 되었고 그때 투자 숙련도가 특히나 높지 못한 2030 세대는 원금 손실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던.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긴축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어 연말에는 청년 빚투족들의 고통이 더 심해질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좀 낮추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비해서 육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높아진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최근 국회에 출석해서 관련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촉법소년 범죄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 10살부터 13살까지가 이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데요. 예.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서 최근 3년 사이 48% 늘었습니다. 이들은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데요. 소년원 2년 수용이 최대 수준의 처벌입니다. 예,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청소년들도 많다면서요? 네, 얼마 전 한 중학생이 술을 팔지 않는다면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면서 자신은 촉법소년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예. 그 10대들이 많이 쓰는 SNS에 소년원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관련 게시물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치 군에 입대하듯 소년원에 가기 전에 친구 머리를 밀어줬다거나 또 궁금한 점을 물어보라는 등 후일담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는 이 촉법소년 연령을 좀 낮추자는 입장인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도 TF를 꾸려서 곧 법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적어도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해선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취지입니다. 예. 잔혹한 범죄, 또 상습적인 행동을 하면서 법을 무시하는 이런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한 예방 효과 또는 청소년들이 비행 제어 효과를 하지만 그런다고 범죄가 줄어들겠느냐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죠. 네, 처벌 연령을 한두 살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최근의 자료를 보면 촉법소년 범죄 가운데 특히 만 10살과 11살 범죄는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2살을 낮추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오히려 어린 나이에 범죄자 낙인이 찍힐 거란 우려가 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8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요.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로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치료, 처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력한 처벌을 했을 때 비행이 줄어들었다는 증거도 없어요. 국민들의 감정에만 의존을 해서 나이를 내리려고 하는데 분명히 역효과 있습니다. 예, 역효과 있을 것이다. 듣고 보니 처벌도 처벌입니다만 교화 시스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군요. 네, 선진국들은 아이의 처벌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촉법소년의 경우 미국은 부모가 함께 상담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요. 또 독일은 소년 재판을 아예 하지 않고 청소년청이라는 부처로 보내서 이 방황하는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말고 청소년 범죄율을 좀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의 화려한 조명이 1시간 일찍 꺼질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가스관을 잠그자 에너지 절약에 나선 건데요. 유럽에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이 예고됐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77년 된 프랑스의 유리 제조 공장. 전기료 급등에 넉 달간 용광로를 꺼두기로 했습니다. Les prix de l'électricité et du gaz depuis janvier 2021 à janvier 2023 se seront multipliés par 22 et par 18. 이탈리아에선 에너지를 아끼려고 가스불을 끄고 파스타를 삶는 식당들이 늘었습니다. Se cuoce da sola sì, perché quando arriva 100 gradi spegne, se vuoi metterla basta.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에너지 공급량을 크게 줄이면서 유럽의 에너지 보릿 고개가 닥쳤습니다. 프랑스는 에펠탑 조명을 1시간 일찍 끄기로 결정했고 다른 명소들도 소등 시간을 앞당깁니다. 혹독한 겨울이 예상되면서 스페인은 19도 아래로 내려가기 전엔 난방까지 금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런 자구책을 마련해서라도 12월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
and it is possible that that could cause a spike in oil prices. 러시아가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잠시 안정됐던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요즘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가보면 대형 캐릭터 인형이 전시된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캐릭터 상품이 매장으로 사람을 모으고 또 지갑을 열게 하면서 업체마다 캐릭터 모시기가 한창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의 한 광장 한복판에 노란색 대형 피카츄가 등장했습니다. 아파트 4층 높이 15m의 피카츄를 보기 위해 한 달도 안 돼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아이가 피카츄를 좋아해서 보러 왔는데요. 날씨도 좋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서울의 또 다른 백화점. 분홍색 곰돌이와 이른바 인증샷을 찍고 인형과 문구 제품도 골라봅니다. 핑크색 곰이고 워낙 이제 좀 크게 곰이 나오다 보니까 귀여워가지고 사진 찍을 겸 해서 방문했어요. 한 유통업체가 개발한 캐릭터 벨리곰인데 인기가 높아지자 경쟁 백화점에도 진출한 겁니다. 경쟁 업체도 캐릭터로 젊은 고객을 끌어모으며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진 소비자를 밖으로 끌어내고 지갑을 열기 위해 유통업체마다 캐릭터 발굴에 공을 들이는 상황. 실제로 한 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은 캐릭터가 상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은 쇼핑을 하고 매출로 보면 한 20% 이상 신장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릭터 상품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 마음도 사로잡으면서 캐릭터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진도 팽목항 뒷전에서 묵묵히 염을 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 갇혀있다 무트로 나온 시신을 가족이 만나기 앞서 정성껏 닦고 가다듬는 장례 지도사들이었습니다. 울며 시신 수습하느라 눈이 퉁퉁 붓고 밥도 못 넘겨 그러기 일쑤였다고 하죠. 그 염습 봉사자가 많을 땐 30명에 이르렀습니다. 단정한 매무새로 피부칠을 맞으라고 미용사들은 가족의 머리를 다듬어줬습니다. 입맛 돌리라고 요리사들은 햄버거 굽고 탕수육을 차려냈습니다. 연 인원 2만 명 넘는 시민이 청소, 빨래, 설거지하고 물수건 뜨겁게 삶아 건넸습니다. 태안 바닷가에 10만 명이 찾아가 일일이 기름을 닦아내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우리네 자원봉사는 그 두 재앙과 재난을 거치며 높고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했습니다. 그렇듯 돕고 나누고 부축하는 이름 없는 행렬이 추석 연휴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에서 처음 풀려난 명절에 귀성 차례 성묘도 미룬 채 태풍이 핥히고 간 포항과 경주로 달려갔습니다. 진흙투성이의 집과 골목을 청소하며 참혹한 현장을 마주하고는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제 포항에서만 2,600명에 이르렀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친정 갔다가 빨래 한번 돌려놓고 6시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포항시에는 연휴 전부터 자원봉사하고 싶다는 전화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소백 산맥 넘어 광주와 전남북 자원봉사자들도 이동 세탁차와 밥차를 앞세우고 서둘러 왔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경주 지진, 여수 수산시장 화재 같은 우한마다 서로를 일으켜 세웠던 정이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대구가 코로나 병상이 동나 집에서 기다리던 환자들이 숨져갈 때 맨 먼저 병상의 절반, 100개 가까이를 내준 곳은 광주였습니다. 경북 자원봉사자 400여 명은 지난해 광주와 담양 수해 복구로 보답했고 이제 또다시 진심이 오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포항의 이웃이 이웃을 챙기는 배려도 뜨겁습니다. 헬스장, 미용실, 공방 같은 업소들이 다투어 화장실과 샤워실을 개방했습니다. 집에 와서 세탁기, 건조기 쓰라는 분, 식사를 대접하는 식당도 있었죠. 많은 분들이 집과 농토를 잃고 명절과 농사를 망쳤어도 한가위는 역시 따스했습니다. 재난이 혹독할수록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들에서 더 큰 위안과 희망을 얻습니다.
9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포항의 천사들이었습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는 타이베이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중국 상하이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간접적인 영향만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까지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고 모레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행히 강수량은 많지 않겠는데요. 충청과 호남 지역은 최고 30에서 50mm, 서울과 동쪽 지역은 5mm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비보다는 바람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태풍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교통 이용하실 분들은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연휴 마지막 날 끝까지 안전하게 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9월 12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